네, 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일정과 내용이 다 비공개라서 아직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의 최대 관심사는 합의 가능한 의제를 추릴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일 텐데 두 분은 의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제의 범위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요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수회담을 계속해서 민주당은 요구를 해왔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총선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께서 변화의 의지의 첫 단추로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의지가 정말 진정성 어린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벌써부터 뭐 이 의제는 안 된다, 저 의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민주당에 주는 듯한 행태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생 정책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복원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저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이야기되어야 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꼭 했으면 좋겠는 두 가지는 지금 뭐 지원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부분은 정말 선별 지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말 극단의 대책 이런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두 가지는 꼭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제를 조율하고 사전에 실무 협의를 하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측에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구체적으로 그게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의 범위는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의제들은 지나치게 민주당의 당략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얘기되는 3+1이라는 이 의제 전체를 봤을 때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대통령실에서 일단 들어보긴 하겠지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박성민 최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생과 관련한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 시절부터 얘기했던 25만 원 긴급 재난지원금을 민생지원금을 주겠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특검 수용이라든가 대국민 사과, 대통령의 국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지 저는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이 의제에 있어서 야당 측에 그렇게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이번 자리는 내가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기 위한 자리다라고 했으면 사실상 어쩌면 이런 가이드라인 혹시 뭐 의제 조율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통령이 일단은 대표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이 정도로 만남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일정 조율이 의제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이번 주에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갖고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선 충분히 듣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피드백을 줄 수는 있겠죠. 예. 그 거론되는 안건들 몇 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기존의 정부 재정정책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민생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 이게 조율이 가능할지 예상하십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너무 닫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은 지금 국민들께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자감세 기조 이어오다가 역대급 56조의 세수 펑크 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민생 토론회 거치면서 국민들께 하겠다라고 쏟아냈던 정책들의 예산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45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시는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 총 13조 정도 가량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예 정부가 원천 차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파 875원 발언에 이어서 과연 대통령실은 민생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는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 뭐 이 25만 원 지원금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민생 회복을 원하는 정부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못해 선별 지원이라도 검토를 해보자라고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율이 될까요? 네. 사실 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각 정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문재인 정권을 패퇴시킨 건 우리의 국정 철학에 맞는 국정을 한번 살펴봐라, 진행해봐라, 이런 의미일 텐데, 이게 현금성 복지,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25만 원을 무리하게 전 국민에게 주자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과 정부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이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우리가 그 선별적 복지라는 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주겠다, 이것을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난망한 카드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 영수회담, 이 1차 만남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말 닫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대통령이 충분히 숙고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가 보겠다,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아무래도 뭐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기왕지사 만나는 것이니 노딜로 끝나지 말자, 이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제 조율이 길어지는 건 역시도 어느 정도 뭔가 응답을 받고 싶은 부분들을 어떻게 부각할 것이냐, 그리고 뭐에 집중할 것이냐, 이거에서 사실은 상당한 수싸움이 전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런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요구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 의제를 할 거라면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방어를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큰 기조는 가져가되 수정안까지 마련해 놓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 이 정도의 뭔가 답변은 받아야 저희도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전제가 지금 깔려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최악은 이제 먹방만 하고 끝나는 게 최악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근데 그 협상의 기술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쓴 전 세계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노딜이 배딜보단 낫다라는 게 가장 유명한 격언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8차례나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에는 영수회담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어떤 전리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마치 패장대하듯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영수회담이 정례화 된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어려운 주제만 갖고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면 그래서 다음 대화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합의문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전반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해보면 최상병 특검이 민주당이 21대에 반드시 국회 통과시키겠다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대통령의 특검 수용이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답을 받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더 이상 좀 회피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MBC에서도 여러 보도를 하셨지만 특히 최근에 불거졌던 문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통화를 한 내역이 드러났죠. 근데 이걸 누구랑 했느냐라고 보면 그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랑 통화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통화 시점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 국방부 검찰단이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청에서 다시 빼오는 그 시점에 통화를 한 것이고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비서관이 이것을 사실은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과 이 시점에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징조인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종섭 그 전 호주대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공의로 걸려오는 그러니까 용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던 그런 기록까지 드러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다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거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대통령실의 그 개입 정황을 오히려 회피하시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그 논리를 떠나서 한 청년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그리고 근무하다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일에 대해서 저는 뭐 사단장을 감싸기 위해서 또는 특정한 정치 논리로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거부하는 거 저는 이건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과 대국민 사과 이렇게 이견이 좀 큰 의제는 후순위로 좀 미루자 이런 기류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의제를 압박하는 근거는 총선의 민심인데요. 그래서 지난 2년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까지 받아야 한다는 강경론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이 정도면 대통령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냐 이렇게까지 불편한 기색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은 어딜까지일까요? 저는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뭐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뭐 안타까움과 슬픔에 잠긴 건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뭐 전화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공수처에서 이 사건 포렌식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뭔가 좀 다 해명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특별검사가 투입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 민주당의 이른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대해 왔던 것이고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21대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다 우리가 만약에 제의 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전에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2대 국회에서는 또 만약에 재발의가 돼서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뭐 대통령실에서 더 깊은 정무적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 내에서도 일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국회에서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단언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서는 적절한 의제가 아니다. 국회의 어떤 처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입장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를 첫 소환했는데 여권에서는 이렇게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 이 상황에서 적절하냐 이런 질문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공수처는 수사권은 있는데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사실은 일단 지금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좀 불만스럽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검찰의 기소 의지에 대한 상당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죠. 근데 그 당시에 공수처가 분명히 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거짓 입장까지 사실은 내가면서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의 의견을 무시했고
법무부는 이종섭 호주대사를 출국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께서 2달이 넘게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번 호주대사 출국건 때 공수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던 법무부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봤을 때 과연 공수처의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검찰에서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기소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이미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건으로 그리고 임명건으로 상당 부분 많이 신뢰를 상실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의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에서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 상황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론 있으세요? 전 그 예. 특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과거 여러 특검을 했었을 때도 특검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당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수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수처가 굉장히 지금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상황에 온 건데 특검 카드를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무차기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일단, 예. 네, 특검이라는 게 결국에 뭐 이제 권력자를 수사하는 일이나 이럴 때 많이 좀 쓰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수사라는 게 외압을 받기가 쉬운 구조이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에 있어서도 기존의 구조에선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라는 특별한 이 사람을 임명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연루되고 이런 정황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야 되는 수사가 된 거예요.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장도 임명되지 않은 공수처에게 기대서 과연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소속 낙선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조혜진 의원이 어제 출연을 해서 변화의 기류를 단언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는데 대통령은 오찬 마무리 발언으로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뭐 조혜진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4.10 총선 패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그렇게 부정적이었는데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좋다. 만나겠다.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겠다라는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그 비서실장 인선과 정무수석 인선 과정에서도 하루에 2차례나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가 얘기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변화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선자들 만나서도 낙선자들이 하는 민감한 얘기들을 가감없이 들었고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다라고 하면서 당정과의 관계도 좀 일부 변화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뭐 조혜진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통령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어제 참석했던 여러 복수의 이제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해석이 엇갈린다는 거였고요. 네. 이제 조혜진 의원 한 명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그럼 언급하셨던 그 정치적 동반자 그 표현은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낙선한 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미안함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서 헌신했던 분들과 힘을 합쳐서 남은 3년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권 재창출에도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강조했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나온 그 정부 여당의 관계가 이제 너무 수직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참패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조의 변화를 읽으셨어요? 네, 저는 읽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반응 차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뭐 우리 당 내에서도 너무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통령실의 변화를 통해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보다는 민심을 보다 정확히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거듭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서관님의 어제의 자리 그 해석은 어떠세요? 글쎄요.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사실은 당정의 역량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엔 아마 당정일체가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용산에서 사실은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한동훈 책임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또는 대통령에게 좀 불편한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패인을 돌렸단 말이죠. 뭐 과거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내 말에 좀 더 종속해줬으면 좋겠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이런 애매한 말씀보다는 네. 제가 많이 부족하니 제게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달라. 쓴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서 아픈 이야기들도 정말 가감없이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지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최근에 사실 뭐 홍준표 대구시장과 독대에서 만찬을 하신 것도 그렇고 그 뒤에 나왔던 홍 시장의 메시지도 그렇고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공격하는 메시지가 나왔던 것들을 봤을 예. 때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옳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적 실패 때문에 총선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여권 전체가 반성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취지의 쓴소리들도 적지 않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은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 혼자 짊어지지 말고 권한 책임 총리나 장관에게 이양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해임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최재형 의원은 당 운영, 지도부 구성 등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쓴소리들의 핵심은 뭐였다고 파악하세요?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 너무 소통하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독단적인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 당이 지나치게 뭐 영남 아니면 뭐 보수 정당의 이미지가 너무 덧대어졌었는데 최재형 의원은 아마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는 당 쇄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나친 영남 일색의 지도부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수도권 민심을 좀 챙길 수 있는 지도부와 민심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전하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 낙선자 대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민심을 당과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도 주목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저는 특히 서병수 의원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에 있다고 봐요. 잘못하면 해임해야. 그다음에 이제 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야.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거스른 일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지 않았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당 운영이나 지도부 구성함에 있어서 특히 국민의힘 과거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개입하는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용산의 의중에 줄을 서서 소위 말해 친윤 의원들이 세를 형성하고 연판장을 돌리면서 특정 후보를 낙인 찍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줄 서서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줄 서서 뭔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 찬양론자들을 좀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옳다라는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혼을 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좀 인정하셔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이 사실은 정말 진짜 변화를 해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돌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2년은.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갖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앞으로 특히 국무총리 인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좀 경청하셔서 부디 따뜻하고 편한 곳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힘든 곳에도 나가보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 쓴소리의 이제 핵심이었을 텐데 그 변화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대변인님은 지금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네. 굉장히 보이면서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소통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 국정기조 전반이 잘못됐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음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정당이나 아니면 우리 정당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정기조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기조 전반을 무조건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역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따가운 질책을 받았죠. 의석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을 지지했던 뭐 45% 넘는 분들의 의지까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철학까지 부인해 가면서까지 우리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느냐? 저는 국정 기조의 변화보다는 국정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보지 국정기조 전반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뭐 한미일 공조 복원이라든가 뭐 원자력 생태계 복원 또 민주노총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이런 것들까지 다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 국정기조 전반을 다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정을 대함에 있어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이것을 주문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번 총선 결과의 민심을 해석하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 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기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정치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방향은 맞는데 전달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소통과 홍보 뭐 예산을 늘린다던가 사람을 충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전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문제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고 뭐 어떤 영상을 더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브리핑을 더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정말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좀 재현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이번 총선은 2년에 대한 정말 종합 심판이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위가 뭔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렇게 전달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진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심판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생각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라든지 뭐 아니면 대일 외교 기조 문제도 있었고요. 경제정책 방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 인사들이 너무나 많이 기용되면서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부처에서도 검찰이 기용되는 그런 문제들도 지적이 됐었고요. R&D 예산 삭감했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을 다루는 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이 특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나치게 방어적이었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으며 그리고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운영해왔던 이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조가 옳았고 홍보를 좀 더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코너 제목 맞수다에 걸맞게 서로 다 완전히 다른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워낙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뭐 대일 외교 정상화 저희는 대일 외교를 정상화해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생각하지만 뭐 민주당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안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집권당이고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또 별개의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시각을 우리가 조율해 가는 게 정치고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그 정치의 정점이 어떤 것이다를 좀 만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비윤을 대표하는 5선의 나경원 당선인이 맞는 이른바 나이 연대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꼭 당대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제가 결심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고민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뭐 연대니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총선을 심판한 건데 그걸 지금 또 굳이 한 번 더 찍어 먹어보겠다 그러면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의 당대표 이제 그렇게 같이 조합이 되면서 나이연대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나경원 당선인은 그냥 웃겠다. 이건 네. 아니다. 뭐 지금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대표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는 러닝메이트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연대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당대표 지금 뭐 마음을 굳혔는지 안 굳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얘기하는 건 당 내외에서는 뭐 나경원 당선인이 유력한 후보고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나경원 당선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 수준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철규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를 가시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원내대표 후보 그 등록이 시작됐는데 아직 그 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대표와 이철규 예. 원내대표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건 그만큼 당내 전반에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가 지나치게 친윤 색채가 가면 안 되고 예. 또 수도권에서 중도 확장력이 있는 분들, 수도권에서 당선된 분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몇 명으로 좁혀지는 거고 또 거야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친윤 색채가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뭐 연대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연대에 대해서 해석이 뭐 각각일 수 있겠는데 어제 아까 그 나경원 당선인이 부인했던 부분은 지난번 김기현 대표 당선될 때 김장 연대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대표가 될 그런 내가 지위는 아니지 않냐 약간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불쾌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나이 연대라는 게 결국에는 친윤 색채가 워낙 강한 이 이철규 의원을 조금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비윤이 당대표에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 이철규 의원의 당선 확실시를 기반으로 보완제로서 나경원 의원이 소환된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당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보완제도 아니고 친윤 세력들의 뭔가 그런 잘못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미지로 소비될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언급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급부상한 이유가 최근에 이 의원의 행보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오늘도 오전에 영입 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가졌고 사흘째 당내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차기 지도부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9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거대 범야권을 상대로 108석이라는 소수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예.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까 뭐 당정 일체와 관련한 말씀하셨잖아요. 당정이 꼭 일체가 될 필요는 없지만 당정이 같은 목소리로 같은 스탠스를 가져야 남은 그 윤석열 정부 3년의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비교적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 여러 역할을 했었고 또 당내에서도 이철규 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뭐 다른 후보들, 뭐 PK나 TK 지역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역시 뭐 지역적인 좀 한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경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게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친윤이냐 지금 비윤이냐 반윤이냐 약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이런 이미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반윤이나 비윤의 이미지가 그렇게 당 대표가 되는데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룰이 아직 당원 100%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을 얻어야 대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글쎄요, 차기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 지도부에서 얼마나 손을 댈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뭐 젊은 당선인들은 이거를 50대 50으로 바꿔야 된다. 일반 여론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당신 100%로 간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약간 윤심을 쫓겠죠. 그거는 사실 또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가 또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나경원 의원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본인은 이제 친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뭐 약간 법륜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아직 룰이 그대로 당신 100%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척을 지우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당내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동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 과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도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한데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여당 내에서 계파 갈등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렇다 할 계파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모두가 뭐 친윤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갈수록 이 계파 정치라는 색채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계파를 가지려면 공천권을 굉장히 행사를 잘 할 수 있다거나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다 보니까 계파라는 걸 좀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뭐 말하는 계파라는 건 이제 친윤이냐 아니면 뭐 비윤이나 이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지난번 경선처럼 윤심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당권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뭐 의지나 의욕이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뭐 관련해선 앞으로의 당정 관계도 좀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굳이 뭐 당 대표를 내가 같이 일하기 쉬운 사람으로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바라보고 있는 민심은 과연 윤심이 어디까지 작용을 이번에는 할 것인가, 과연 하긴 할 것인가, 혹은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참패를 했으면 이렇게 친윤 의원, 사실은 찐윤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본인의 정치력을 과시했던 분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정당이 변한다라는 이미지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하는 인물들도 대거 나와줘야 아 정말 이 정당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회초리를 때린 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하실 텐데 지금 보면 뭐 이철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몸을 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 100%를 만약에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면 사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독립적인 뭔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에 종속된 용산 출장소다. 이런 오명을 저는 벗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철규 의원의 출사표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꾸려질 비대위에서 어떻게 이 전당대회 룰을 개정할 거냐 이게 결국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역할이 사실 회의적이다 보니 인물난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들 봅니다. 지금 어떤 후보가 거론이 돼요?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정말 관리를 잘하는 거고 그게 권한은 없고 책임만 좀 져야 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그 시기도 좀 짧고요. 그래서 뭐 인물난을 겪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육선에 지금 뭐 그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은
국회 부의장 도전하실 거 아닐까요? 국회 부의장과는 또 별개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뭐 사선까지 내려와서 정치적 역량은 있는데 이번에 뭐 낙선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라든가 박진,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제 뭐 당선자나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전국위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예. 사실상 추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 중지를 모을지가 마지막 결정이 되겠죠. 그게 아마 오늘 정도에 이제 추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네, 아직까지는 갈피가 제가 지금 잡히고 있지 확인하지 않나 봐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더불어민주당 상황 보고 끝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날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친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하자마자 그동안에 거론됐던 후보들이 다 잇따라 출마 의사를 접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사실상 추대되는 분위기예요. 그죠? 네, 그렇죠. 한 명이 이렇게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해도 뭐 찬반 투표는 할 것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이제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좀 고심하고 있는 후보분들이 박주민 의원도 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있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박찬대 의원 단독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쨌든 찬반 투표를 통해서 사실상 당선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 상대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뭐 국회의장 후보도 그렇고 모두 정말 이재명 대표의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당이 이제 꾸려지는 모습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간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심전심.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마음이 다 당에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지금 열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실리는 사람이 아마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관측하고 있는 것 같고 원내대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른바 찐명 타이틀로 거의 혼자 나가다시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네. 민주당이 얼마나 건전한 수권 정당을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 사실 우리 정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윤이 너무 그립을 세게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그립은 한 5배 정도는 세지 않을까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민주적 정당 운영을 위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건전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짧게 반론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거기에다 대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친윤 세력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의원 수는 많으나 어쨌든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강경하게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여러모로 이제 정치적인 두각을 드러내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